파산에 대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올라간 자료가 오늘은 그 로 아카데미 쪽에는 없고 여기에 있길래 여기 거 그대로 안 올리고 여기 거 쓰고 있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여금 채권의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보전 처분을 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펼쳐왔는데, 마지막 이제 도달점으로서 채무자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채무자 입장에서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재출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제도인 도산, 파산 면책 제도를 보려고 그래요. 채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채무에 이제 지금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채무를 벗어나서 재출발, 프레시 스타트 할 수 있게 해주는 면책제도가 실제 채무자 지금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데, 종래의 파산법, 종래의 회사정리법, 종래의 화의법,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과 나름의 목적 때문에 법이 3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논문 등에 보면 통합도산법 이런 말 쓰는 경우가 보는데,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에요. 종래 파산법이 있었고, 종래 회사정리법이 있었고, 종래 화의법이 있었고, 개인 채무자 회생법은 2004년 정도에 3년 4년 정도에 카드 대란이 왔을 때 일단 급하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려고,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마련한 그 법이 잠시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나의 법률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회사정리법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는 법정관리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나올 때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법책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이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이 내용이 규율되어 있어요. 기본 개념은 회생하고 파산 이 2개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파산은 원래 뭔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고, 회생은 재출발시킨다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파산에도 지금 면책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면책이 된다면 재출발한다라는 그 이념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파산 그 자체만은 뭔가 부정적인 쪽에 작동하는 이미지고, 회생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살려준다는 이미지가 투입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2가지 절차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이제 신문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동네의 프랜카드에서도 개인 파산 면책, 최근에는 법인 파산 프랜카드도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 버스 이런 등등에서. 실제 제일 우리가 다가오는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으로 쳐도 최고 많아요.
법원에 와 있는 사건, 물론 이 파산 이 사건 자체는 정식의 소송처럼 막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을 비송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정식의 다툼이 있어서 막 둘이 싸우는 그 소송의 개념은 아니고 소송이 아닌 개념이 강한 이런 비송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법원을 상대로 나 이렇게 뭐 한다라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대립돼서 뭐 싸움을 하는 이런 절차는 아니에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싸움을 벌리는 그런 의미에서 뭐 사건의 무게감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지금 법원에 오는 사건 중에 최고 많은 사건이 이 파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변호사들도 이 개인 변호사의 경우는 개인 파산의 경우, 그 다음에 큰 로펌 등은 어떤 회사의 신문지상에 나오는 용어로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변호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에서 개인 파산만 쳐도 변호사 막 리스트가 쭉 떠요. 뭐 홍보용이든 선전용이든. 근데 10년 전에만 해도 이 개념이 변호사 등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90년대 후반 IMF 터질 때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는 아니고 이제 되게 고참 간호사인데 2억 4천 정도의 빚을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면서 이 빚을 어떻게 할 건가에 있어서 최초로, 그때 용어로는 소비자 파산이라고 그래서 개인 파산인데, 소비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된 빚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하는 요게 처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용어로는 소비자 파산.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갖고 들어왔을 때 소비자 파산이라는 용어로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꼭 소비 생활만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예컨대 의사 같은 경우는 고가의 그 의료기기를 리스를 해가지고 잘 될 줄 알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꼭 소비 생활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개인 영업 하다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개인 파산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뒤에 됐는데, 처음에 소비자 파산, 그 뒤에 이제 개인 파산, 이런 것이 처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요 홈페이지에 고무력 가서 보면 그런 뭐 어떤 질의랄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변호사도 하고, 실제 여러분이 버스나 이 어디 담벼락 같은 데 붙어 있는 이 프랭카드는 약간 브로커성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거기 보면 정식의 무슨 변호사 사무실 같지 않고 개인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뭔가 조금 불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브로커성인 사람이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연결되거나 법무사하고 연결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테크닉이 익히면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법정 가는 건 굳이 이 대리인으로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냥 서류를 대행한다라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기가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하기도 해요. 자주 신문지상에 그런 게 나와요. 실제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2012년 보면 개인 파산 신청이, 파산은 조금씩 줄어드네요. 6만 건으로 줄어들었네요. 한때 12만 건이었다가 2008년에. 근데 개인회생은 늘어났네요. 9만 건 뭐 이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면책이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이 거의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면책이란 말은 어디서 한 번은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민법에서 어디서 한 번 나왔냐면 자연채무라는 거 배울 때 파산 면책됐을 때 면책되고 나서 그 관계는 자연채무다. 이런 것을 민법에서 한번 봤었을 거예요. 자연채무는 뭐예요?
임의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 하여튼 채무가 뭔가 탕감되긴 했는데 임의로 이행하면 된다. 뭐 완벽한 의미의 소멸한 건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의 자연채무. 그런 상태로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파산하고 나서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임의로 이행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컨대 한 1억 원 지금 대여금 빌렸다가 뭔가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 이 전제는 채무자를 구제를 전제는 개념 없이 막 돈 쓰고 뭔가 사람 속이고 다니면서 돈 빌리고 이런 사람을 면책해 주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속에서 불운해서 뭔가 운때가 안 맞아서 그럼 어떤 경우예요? 맞벌이 부부 잘 하다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대출 받았던 것이 원활히 지금 이제 집이 막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는 와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회사에서 뭔가 고용이 지금 뭐 감축 때문에 잘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다든지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가 운때가 안 맞은 거죠. 예컨대 무슨 돼지 키우면 뭐 아니면 닭을 키우면 뭐가 잘 된다고 그래서 막 했는데 갑자기 조류 그게 오고 뭐 소로 치면 구제역이 오고 막 또는 어떤 작물을 키우면 뭔가 잘 된다고 그래서 하우스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태풍 번개 치면서 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다든지. 그래서 농작물 그냥 그거 하나 수확을 못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빚에 대해서 재출발을 시켜줄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즉 성실했지만 운때가 안 맞은 불운한 자를 이 채무로부터 훌훌 털고 프레시 스타트를 시켜주겠다라는 게 면책이라는 제도예요. 그럼 이런 제도가 실은 옛날 파산법에 이 파산법이 우리 웬만한 법 다 1960년대 그 어떤 일제에 우리 식민지를 겪고 6.25를 거치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흥하는 한 그 50년, 60년을 거쳐서 6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법을 일본법을 어떤 본떠 가지고 만들었는데 파산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산법이 그때부터 면책 제도를 두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등 잘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IMF가 탁 터진 무렵에 내가 외국서 보고서 와가지고 후배 변호사랑 해서 아까 그 간호사 그때 당시에 2억 5천 정도 피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면책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그냥 이제 옷 벗으면서 퇴직금 같은 거 다 거기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빚을 지게 된 것은 시동생인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가 빚을 떠맡았다가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갚아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병원 나오면서 퇴직금 등으로 갚았어요. 그래도 2억 5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것이 탕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면책, 파산 면책을 배우기 전에는 어때요? 빚을 졌으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이제 받는 거죠. 재산이 있고 월급이 있으면 받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못 받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채무자가 죽으면 그 자식들에게까지 상속이 되죠. 물론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산면책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그게 자연인이 아니라 만약 회사라고 쳐봅시다. 이 채무자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회사라고 치면 회사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하나 또 있었어요. 유한책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주들이 주식대금 그냥 날리고 그 회사 해산해버리면 더 이상 책임진다는 개념은 없죠. 그게 유한책임이잖아요. 막 자기 재산으로 끝끝내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회사는 해산되고 그 회사의 주주들은 뭐 휴지 조각이 될지언정 그것만에 그치는 거지 자기 개인의 경우로 물어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법인격, 뭐 부인의 법리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자한테 또는 그 배후에 있는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하여튼 그 회사가 망하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 이 망하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 회사하고 틀리다란 말이죠. 그 채무가 끝끝내 CEO가 소멸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포기되지 않는 한 뭔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망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연인은 그 채무가 끝끝내 자기를 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있는 재산 다 툴을 털고 뺏어갔어요. 집행해가거나 뭐 하여튼 내가 주거나 해서 다 공중 분해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일을 해도 빚에 눌려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해도 벌 수도 요새 뭐 일자리도 없는데 하여튼 2, 300만 원, 4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채권자가 계속 남은 빚 다 채가는 거예요. 물론 집행법에서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뭐 압류를 2분의 1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해놓고 있어요. 월급 같은 건. 하여튼 뒤에서 기다렸다가 자기 다 만족할 때까지 계속 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대가 지금 안 맞아서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일을 해봤자 나오는 돈 뒤에서 기다렸다가 탁탁 채가니까 일하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왕지사 일하든 안 하든 나한테 뭐 기다렸다가 채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대판 노예라고 그래요. 현대판 노예. 지금 노예제도는 없었지만 마치 뭐예요? 어떤 주인이 일 시키고 월급을 하나도 뒤에서 채가니까 이건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사 그렇게 될 바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노숙자 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돈 일해서 300만 원 받아봤자 뒤에서 채가고 나한테 한 푼도 안 남을 거나 내가 노숙자에 산다고 한들 어디서 밥은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돈을 갖다가 뭔가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창구가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것으로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뭐 내가 일해서 뭐하냐라고 나자빠진다라는 거죠.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만 되면 다행이죠. 그 뒤에 가정은 해체되죠. 이혼하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는 범죄를 해서 뭔가 그런 충동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혼, 범죄, 자살 이게 우리의 법적 개념과 달리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단한 비용을 치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면책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은 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떼이게 돼서 영 손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는 거냐? 이 사람이 일을 하면 뭔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거기서 산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노숙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노숙자라고 해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밥 먹여주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같은 데서 밥을 먹여주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무슨 넓은 의미의 국민 전체의 어떤 세금적인 어떤 사회복지적인 어떤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일하게 시키는 게 낫지 그렇게 노숙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자살하고 뭐 이런 데까지 다 하면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띄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안 치러지는 것으로 면책을 시켜줘서 활동을 다시 훌훌 털고 할 수 있도록 해주자가 이 면책제도의 취지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해당 채권자는 열받죠. 왜 법원이 이 돈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면책시켜줬느냐 라고 열받겠죠. 그 채권자는, 그 해당 채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에서는 다 외국서 한 번씩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도 본격적인 파산 면책에서는 내가 기억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면책 조항이 해당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뭐로 걸겠어요? 헌법재판 다 외국서 한 번씩 나왔어요. 이런 제도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면책 조항이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 한 번씩 걸었었어요. 그렇지만 합헌으로 나와요. 왜 합헌으로 나와요? 우리 헌법에도 하나 있잖아요. 재산권을 완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잖아요. 헌법 몇 조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34조, 5조 어딘가 보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채권자는 무진장 손해보거나 불만이거나 그 느낌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 스타트를 시켜줌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책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험제도 같은 게 또 한편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차를 완벽하게 한 대씩 갖고 운전하지 않지만 하여튼 차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대부분 보험 사고가 안 난 채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괜히 보험료 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서 이 차를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험적인 역할을 한다. 면책이 뭐냐?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다 자기도 쫄딱 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기가 100% 난 사고 안 난다, 죽어도 안 난다, 이럴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다가 언제 빵꾸 확 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보험료를 낸다. 그런데 내가 마침 그 채권자다. 사건이 터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손실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 낸 것을 손실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생각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보험료를 내는 것을, 보험사고 한 번도 안 났다면 자기 미친 거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험사고 났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채권 지금 떼인 거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이 면책제도의 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면책은 순수한 자연인 말고 회사의 경우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해산되고 해체돼 버리고 그 주주들이 주식 휴지조각 되는 거일 뿐이지 더 이상 면책을 시켜줘야 된다 아니다의 그 단계로 갈 필요는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회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에 이 면책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그게 법적 절차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싱이 일반 사람이 밟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결국 변호사, 법무사도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이 신청 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서 배후에 그 아까 말한 프랜카드 같은 거 붙은 것 중에 브로커성인 사람 또는 어떤 그 테크닉을 알고 있어서 직접 서면을 써줘서 하는 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책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실한, 그렇지만 운때가 안 맞은 이런 거의 상황이어야 되지, 함부로 막 돈 빌려서 막 쓰거나 예컨대 도박하다가 빚졌거나 사치스럽게 낭비하고 다니다가 그랬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서류 조작을 해서 정식으로 예컨대 변호사 등에 맡겨서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약간 조작적으로 신청을 뭐 유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거기에서 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큰 틀에 우리가 파산 면책, 채무자의 구제 이런 개념을 익혀 나가려고 그래요.